예, 그러면 계속 소개하고요. 그 아까 저기 수정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보니까 네. 90페이지인데 한 20페이지 하셔가지고요. 저 뒤에는 좀 빨리 갈 수 예, 있고요. 속도 조절을 좀 하셔서. 그 피고인 최후 진술 제가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예, 예, 예. 부족할까봐. 예, 예, 예. 그래서 아니 물론 네. 그거까지 감안하긴 하는데 네. 뭐 애초에 한 1시간 반 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용이 더 필요하면 저희가 시간을 드리는데 지금 네, 말씀처럼 기존에 했던 거에 좀 중복되는 중복되는- 거면 좀 빨리 하시고 알겠습니다. 좀 중요한 거면 당연히 천천히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 조금 속도를 좀 안배를 빨리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릉은 5시까지 한번 네네. 5시까지 네. 예, 예, 하시는 걸로 네. 예, 예, 계속하시죠. 네. 그다음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에 대한 인식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원심은요, 그 공소장에 따라서 그 시간 장소 기재 문건의 수령을 전제로 해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공소장에 국회 선관위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하고 의회 정당제도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국헌문란 목적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고, 원심도 아래쪽에 빨간 줄 보시면 위 문건에는 해서 문건의 내용으로 군과 경찰이 투입해서 봉쇄할 여러 기관들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해당 기관들에 대한 그 병력 내지 경찰 투입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래서 결국은 문건의 내용에 의해 가지고 그 국헌문란 목적을 그냥 인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4월 7일자 그 최근 특검 의견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오른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장소 기재 문건 전달을 전제로 해서 국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을 알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실행 중이거나 추가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래서 결국은 피고인이 조지호 김봉식 이 받았던 문건과 같은 문건을 교부받아서 그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등과 함께 특정 언론사가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그 목적과 수단의 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원심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심의 판단은 결국은 그 문건에 의해 가지고 그 국헌문란의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 장소가 기재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은 지금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것도 또 폭동에 대한 인식도 쉽게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국회 봉쇄에 대해서 인식했을지 여부에 대해서 보면, 피고인은 계엄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계엄 선포 현장에서 있었고 대통령으로부터도 직접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언론 보도를 특별히 더 챙겨볼 필요가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을 했고 포렌식을 여러 차례 걸쳤는데, 피고인이 헌법이나 법령 검색 결과까지 다 나오지만 언론 보도를 접했다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원심은 언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피고인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국회 봉쇄 등 어떤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판시했는데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특히 11시 5분에 나와서 11시 34분 조지호에게 통화할 때까지의 그 사이는 차를 타고 오는 상황이었는데, 황교안 그 운전 도와주는 공무원도 피고인은 항상 늘상 CBS FM 방송만 틀고 다닌다. 그리고 또 그때 통화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강원지사, 또 국무조정실장, 또 행안부 차관, 또 피고인의 지인인 기업에 있는 분, 그 네 사람이 통화한 내역이 다 나오고 특검도 다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지금 없는 것이고, 그분들이 따로 국회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거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통화하면서 어떤 그 바깥의 상황을 전달했다라는 추측 자체도 합리성이 없습니다. 또 23시 34분은 조지호하고 통화를 시작한 시점인데, 국회가 1차적으로 이렇게 통제가 되었다가 다시 11시 6분경에 국회의원 및 상시 출입자들의 출입이 모든 문에서 허용이 됐었습니다.
다시 이제 하달이 돼서 다시 다치는 게 37분이기 때문에 조지호하고 통화를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지만 통화를 해서 어떤 내용의 정보를 얻었다 한들 국회 봉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허승원으로부터 헌법과 개헌법 이런 법령을 받아가지고 행안부의 그 간부회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허승원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이때도 TV를 켜고 시청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고 곧바로 12시에 행안부 간부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또 만약에 이게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방청장에 대한 어떤 지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11시 37분경에 이미 뭐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행안부에 파견된 어떤 국회 봉쇄와 관련된 파견 경찰이든지 또 소방청에서도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뭐 소방비서관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지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시간대별로 보면 대통령실에 11시 5분까지 같이 있었고 차량으로 이동했고 이동 과정에 뉴스 청취나 그러한 언론 보도 흔적이 없고 지인과 통화 정도만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이미 조사를 거쳤을 것이고 서울 청사에 도착해서 집무실에서는 뉴스를 시청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증언들이 있고 조지호와 허석권에게 통화를 한 뒤에 곧바로 12시에 그 간부회의에 들어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고인이 국회의 상황에 대해서 인식했다라고 볼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가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손 칠 때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언론사에 대한 그 단전단수에 관여한 것이 과연 국헌문란 목적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대법원의 판례가 이 부분이 명확하게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형법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 규정 내용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어떤 규범적 기능의 차원에서 그런 규범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국헌문란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본 조직 제도라든가 이런 것의 파괴, 어떤 무력화 이런 수준이 돼야 그나마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거 오래전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기본 조직 자체를 불법으로 파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어떤 구체적인 정부를 타도한다거나 어떤 그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뭐 자연인을 살해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보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면 특정 언론사 4곳과 여론조사 기관 1곳입니다. 결국은 언론기관의 어떤 구체적이고 특정된 기본권을 침해한 정도 또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의 문제로 생각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을 가진 어떤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언론기관 보도 자체를 일체 통제한다, 하지 마라. 이렇다고 한다면 좀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떤 소멸시키는 정도까지도 일정 기간이라도 소멸시킨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단전단수라고 하는 건물의 효용을 일단 직접적인 타겟으로 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또는 사후영장도 없이 체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행한다거나 일정 기간 집회 시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킨다든가 이러한 정도까지 나아가야만 기능 소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유민주적 정치적 기본 체제를 파괴나 변혁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증언의 신빙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익히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허석권의 그 증언이 직접적이고 유일한 유죄의 어떤 증거로서 특검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증언의 신빙성은 당해 증인의 외부적인 인상, 공판정에서의 태도, 진술 내용의 일관성,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다른 정황과의 일치 여부, 경험 체계의 합치 여부 등 신빙성 관련된 일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사건에서 지금 대법원 판례가 거시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다 조금씩은 다 관련되어서
신빙성에 지금 의문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선 큰 틀에서 허석권 진술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허석권의 원심법정 증언 내용입니다. 자신은 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참사를 겪고 그 충격으로 그 당시 기억이 통째로 사라졌다. 뭐 소방공무원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나 다른 직원들의 진술, 다른 직원들의 증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서에서는 다른 직원들의 증언,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자기는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과의 통화에 대해서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지금 답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 1월 13일 이후, 그러니까 국회에서 거론이 된 이후에 언론 등에서 자기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이 거론돼서 자기도 이제 주변 이야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짜맞추어진 부분도 있다. 그래서 내가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들었던 정확한 워딩도 기억할 수 없고 단지 순서와 느낌 정도만으로 유추하거나 짜깁기, 조합해서 진술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증언했습니다. 또 피고인과의 통화 이후 이영팔이 황기석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 또 자신이 직접 황기석에게 통화를 했던 사실조차 자기는 지금 1월 13일 기준으로 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그러한 통화했던 자료를 제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원심에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진술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면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 큰 사건 사고를 너무 많이 겪었다. 제가 정확한 워딩까지 기억하기 어렵다. 순서나 느낌 이런 것은 최대한 기억 살려 되살려 말씀하겠다. 아주 지난 기억이고 12월 29일 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언론이나 다른 데에 대해서 제 기억들이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명확한 기억 가지고 답변 드릴 수 없다. 큰 사건 사고를 워낙 많이 겪다 보니 사실 우리 직원들은 큰 사건 사고 나면 2, 3일째 기억이 통째로 날아간다는 직원들도 있다. 저도 그런 경험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대한 되살려서 조합해서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기도 하고 순서나 느낌만으로 기억하고 언론 등에 의해서 오염받았다라고 스스로 자기 진술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받아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증언을 과연 중범죄의 유일한 증언으로 믿을 수 있을런지 그것도 오락가락하는 진술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관련해서는 1월 13일 날 기준으로는 제가 반드시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방어적인 진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지금 짜맞춰서 그것을 저하게 말을 하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의 기억, 1월 13일 날 이후 기억은 지금 짜맞춰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본인의 기억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12월 29일 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차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검사 측 신문이나 변호인 측 신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억이 너무 섞여 있어서 이제는 기억이 너무 섞여 있어서 모든 기억은 1월 13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수사를 압박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 전의 행위에 대해서 면피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기억은 1월 13일 이후부터 새롭게 된 기억이다라고 지금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주변의 증인들을 조합했을 때 유추해서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하고 소방청에서 여러 얘기를 나누고 뭐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지금 기억이 섞여서 지금 1월 13일 이후부터 진술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좀 주목을 끄는 부분은 본인이 1월 13일, 14일, 15일 이렇게 세 차례나 국회와 공수처에서 조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진술이 최현일 위원에게 답변 자료를 냈던 거 이게 1월 16일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오랜 시간 혼자 조용히 생각해서 최대한 기억을 떠올려서 작성해낸 기록이다. 그 외의 기록들, 그 외의 내용들은 많은 언론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억은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현일 위원한테 얘기했던 그 보고서에 썼던 그 기억만이 최대한의 기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현일 위원한테 제가 자료를 제출할 때 최대한 기억, 제일 많이 기억을 해낸 내용이 있다. 그것이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고 했지만 떠올려서 기록을 하고 답변을 하고 제출한 거다. 그 나머지 기억들은 솔직히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 나머지 기억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현일 위원한테 한 얘기는 현재 상황 물어보니까 자기가 특별한 상황 없다고 답변한 내용, 또 단전단수 뭐 본인은 요청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시받았냐고 물어봤는데 요청을 소방청에서 받은 것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언론기관 5개를 언급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말미에 가서 허석권은 원심법정에서 24시 경찰이 투입됩니다라는 부분 앞에서 마지막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언론사 얘기하고 나서 바로 얘기했던 상황이 아닌 것으로 추정해야 되고요. 경찰이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적의조치하라고 말씀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기억나는 것의 최대한은 이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찰이 요청하면이라는 이 표현도 국회에서 처음 진술할 때는 그냥 요청이 오면, 근데 자기가 경찰을 앞에다 붙여서 해석을 했다라고 진술을 해서 정확한 워딩을 굳이 따진다면 교집합은 요청이 오면 이라고 밖에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주요 통화 내용은 결국은 이 내용들만 가지고 1분 29초를 아무리 되뇌이고 뭐 다시 뭐 이야기를 소통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구성할 수 없는데, 원심에서는 허석권이 기억하는 것 외에는 다 부존재한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 결국 허석권이 기억하는 것 외에도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피고인의 객관적 통화 시간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한번 1분 29초의 통화를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이게 지금 피고인의 목소리를 그 언론 등에서 이제 공개된 것을 가지고 이게 만들다 보니까 되게 정확한 목소리로 들리는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 같긴 합니다. 좀 더 빠르게 얘기했다라고 아마 허석권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되뇌이고 뭐 한결의 경향이요 뭐 이렇게 물어본 부분을 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당한 시간 동안은 그 중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백을 고려하지 않고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을 그대로 그냥 연결해서 어떤 맥락을 맞추어 본다면 그 내용은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아래서 보듯이 모경종 의원이 허석권에게 물어봅니다. 단전단수 관련된 내용으로 연락이 갈 거란 얘기는 했죠 하니까 단전단수는 거기서 빼야 되고 해서 자기가 듣지 못한 겁니다. 이 뒷부분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가면 협조하라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요청이 가면 하여튼 이렇게 본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요청이 오면 협조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저 앞에서 얘기했던 단전단수와 연결지어서 바로 그게 문맥상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기에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석권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그 원심법정에 와서는 소방청장의 어떤 직무와 어떤 책임감, 뭐 경험 등에 의해서 이런 것도 인식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다 보니까 그동안에 진술한 대로 두 가지를 너가 이렇게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는 기소 피하기 어렵다라는 조언을 저 같아도 그런 변론을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하간 본인 스스로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단전단수를 앞에서 물어볼 때만 언급했고 뒤에서는 요청의 대상, 본인은 원심에서 주어라고 표현했지만 주어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 요청의 대상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단수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나 수사기관에서는 계속해서 묻는 사람이 그 요청 대상에 계속해서 단전단수를 넣어서 질문을 하였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계속 본인은 빼야 된다라고 진술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전단수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일관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뭘 요청하는지 몰랐다라는 뉘앙스입니다. 또 피고인이 상당히 빠르게 얘기했고 되뇌이고 메모하고 외우려 하고 뭐 이랬던 상황도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뇌이고 메모하고 외우려 하고 특히 언론사 5개 명칭 단전단수에 아주 지금 파격적인 그런 내용을 처음 들은 허석권 입장에서는 그거 기억하기에도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맥락을 놓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당시 자기가 상황 판단 회의 중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원심 법정에서는 물론 상황 판단 회의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조용히 해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통화는 가능했다라고 했지만 TV는 그대로 켜져 있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TV를 보면서 상황 판단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있는 자리에서 통화하는 것과 조용히 자기 집무실에 통화하는 것과는 그 통화 내용에 대한 그 이해도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도 감안해 주십시오. 또 원심 증언 시 허석권은 육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육하 원칙에 따른 완벽한 문장이어야지 내가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완벽한 지시인데, 결국은 이런 육하 원칙에 따라 완벽한 문장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통화 후에는 자기의 그냥 인식만 남는다. 이런 정도로 인식의 문제로 두 가지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석권은 자기가 지금 오락가락하는 이유 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런 요청인가 저런 요청인가 이건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인가 이렇게 헷갈린 이유가 명확히 자기가 이유를 대고 있고, 자기 자신이 소방청장으로서의 경험과 직무 때문에 뭘 하나 더 생각해서 양립하는 그러한, 피고인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내가 그것을 명확히 받아들였고 인식은 했고 그렇지만 나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본인이 24시 경찰이 투입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공유했어야 됩니다. 가장 그 사고 위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유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청장의 경험을 통해서 두 가지 인식했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 됩니다. 정동만 위원이 그 물어보는 내용 중에는 단전단수 지시 매우 명확하게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 했더니 명확하게 지시했었다. 단전단수를 명확하게 지시했었다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3월 24일 밑에 부분에 허석권 경찰 진술 조서에 의하더라도 이게 지시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명확한 지시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24시경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단수나 아니면 언론사에 투입된 경찰이 부상자가 생겨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를 하라는 모호한 지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의 문답 내용이, 물어보는 내용이 당신 저기 장관의 전화를 그냥 협조 요청이라고 생각했냐 아니면 지시라고 생각했냐,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 전혀 아닙니다. 답변 내용을 보시면 자기는 모호한 지시였다, 이런 지시였는지 저런 지시였는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명확한 지시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협조 요청인지 명확한 지시인지를 몰랐다라는 뉘앙스가 전혀 아니다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1월 17일에도 지금 질문은
피고인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경찰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는 지시를 받고 장관이 왜 이런 지시하는 거라 생각했냐 했더니 당시 국회 경찰력이 출동해서 대처하는 상황이 TV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하면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생겨 긴급구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런 상황을 대비하라는 취지로 생각했다라고 후자의 어떤 요청 정도를 더 생각했다라는 진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허석건 3월 24일에도 그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경찰이 요청하는 건가? 아니면 국회 대치 상황 발생했듯이 부상자 생기면 경찰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두 가지로 자기가 뭘 요청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건지 저건지 헷갈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가지로 했고 이런 것과 물론 진술하면서 and라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내용은 자기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얘기한 건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4월 21일자에는 수사관이 스스로 앞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A 또는 B로 물어봅니다. 진술인은 장관과 12월 23일 통화 내용에서 단전단수 업무 협조 관련해서 경찰에 요청하면 단전단수를 해줘라. 또는 이런 상황에서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 협조해줘라.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맞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의 조사 내용입니다. 특검에서의 조서는 뭐 특검이 제출을 못했지만 특검에서 진술 내용 중에 그러한 질문 사항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너 두 가지라고 인식했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로 인식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 없습니다. 또 피고인의 통화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그 통화를 한 내용인지 명확히 밝혀봐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질문한 것이 없습니다. 단전단수의 주체가 누구라고 판단했느냐. 단전단수의 주체,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는 전제로 해놓고 주체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 질문은 이렇게 했는데 답변은 경찰이 언론사에 투입 또는 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서방 쪽에 연락해서 단전단수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니 요청이 오면 단전단수 조치를 해주라는 지시로 생각했습니다. 단일한 내용의 지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4시경 경찰이 투입되면 국회와 같이 충돌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라고 해서 마치 이 조서 내용만 보면 단전단수 하나의 지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지지만 달리 보면 이 질문에서 단전단수 주체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국회와 같이 충돌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이 이야기는 답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질문은 다른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다. 또 답변도 다른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특검 조사 받을 때까지도 허석권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수사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의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질문자의 의도가 있고 답변은 답변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다라고 원심에서 증언하기 때문에 계속 맞서서 서로 대립하면서 진술이 정리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날 허석권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마쳐지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 조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 넘게 이 조서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휴식 시간이라고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조서의 정돈 작업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답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두 가지 인식을 전제로 해서 물어보는 그러한 중립적 질문도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심에서 이 부분 저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가 그 재판장이 협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더니 자연스럽게 시작합니다. 허석권은 저는 이렇게 인식했다, 해석하겠다. 일단 경찰이 24시 언론사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안에 분들이 저항할 것이고 스스로 열어주지는 않을 것이고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 이런 분들이 경찰이나 여러 사람들이 다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요청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요청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 요청은 당연히 인명피해에 대한 구조 요청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치고 있는데 사다리차 보내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아차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으로부터 조력받은 내용 두 가지로 그렇게 애매하게 진술하면 기소 피할 수 없다라는 진술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거기에서 갑자기 공성전 얘기를 떠올리고 사다리차를 얘기를 하고 단전단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정돈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그동안의 진술 내용과 원심에서의 그 진술의 일부분은 물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 신문에 따라서는 다른 내용을 했는데 여하간 진술의 일관성은 없다. 더군다나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사다리차 얘기를 한 적은 처음입니다. 본인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한 것은 이 사다리차 장비 이것은 배덕권이 원심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인데 그러한 내용까지도 다 촘촘히 살펴보고 나와서 본인의 기억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져봅니다. 판례에서 얘기하는 증인의 외부적인 인상 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검 신문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궁색한 상황에 몰리면 무한 참사를 얘기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많아서 기억할 수 없다라는 답변 태도를 취하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피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내용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요청하면 저기 조차라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뭐 앞 내용이 있지만 하여튼 본인은 불리하다 싶으면 저희한테 유리한 내용은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12월 29일 큰 사고도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 기억이 다 날아갔다는 취지 또 제가 명확한 기억 가지고 답변 드릴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회피했습니다. 당연히 허석권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전화 한 통화로 인해서 자기가 특별한 잘못도 없이 지금 직위해제를 당했고 기소 위험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법정에 나왔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질문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허석권이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두 번째 질문이 경찰청으로부터 단전단수에 관한 요청을 소방청이 받은 사실이 있느냐 라고 물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사기관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라는 부분은 잘못된 기억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삭제를 하는 것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된 경위를 단순히 질문했습니다. 그랬는데도 허석권은 문해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아주 적대적이고 신경질적인 태도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판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 허석권은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의 통화에 대해서 자신은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잘 판단할 수 없었다,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국회에서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면서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전체적인 맥락과 전체적인 취지 이런 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호소했는데 이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또 제시하면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1심에서 아주 강하게 다투지는 않았지만 주장을 하면서 다투었던 내용 중에 저희는 대통령실에서 우연히 문건을 보았기 때문에 가장 큰 가능성은 대통령이 소방청장한테 지시를 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가 아니라 뭐 요청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 전체적인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합리성이 없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냥 지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소방에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소방은 요청을 받아서 협조를 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에게 만약에 지시를 한다면 그런 복잡한 구도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시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냥 말하면 그게 곧 그 지시가 되는 것이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끝이기 때문에 문건을 그렇게 우연히 본 피고인 입장에서는 단전단수에 대해서 소방이 혹시 지시받은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허석권은 애초부터 경찰이 뭔가 그 현장에 나오고 뭔가 경찰이 요청하고 이런 내용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경찰청으로부터 단전 단수에 관한 이렇게 뭐 시작되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니 경찰청으로부터를 넣기 위해서는 이 지시가 요청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등한 기관 간에 지시라는 게 안 맞고 또 본인이 맨 말미에서 요청이라는 얘기를 또 들었기 때문에 또 그것도 경찰의 요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찰청으로부터 단전 단수에 관한 요청을 받았냐 이렇게 잘못 진술했을 여지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말미 부분에서 요청이 오면과 비교해 보면 만약에 피고인이 지시받았느냐고 물어보고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뒤에 가서 경찰을 얘기하고 어떤 경찰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어떤 비상 상황이니까 요청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허수권 입장에서는 그 요청이 오면이라는 얘기를 뭐 기억해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시하는 기관, 지시하는 주체하고는 맥락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시와 요청은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24시에 경찰이 투입된다. 이 진술 자체도 타당하지 않고 합리성이 없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초기에 진술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최현일 위원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자기가 최대한 기억을 떠올려서 진술한 것이고 나머지는 기억이 없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국회에서 주체가 경찰이라는 전제로 윤건영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경찰이 단전단수하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전제를 계속하니까 허석원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경찰이 하는 것인가 보다. 또 언론 보도도 그 당시에 조지호가 먼저 수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MBC에 관련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이 그 MBC 이런 데도 출동을 하는가 보다라는 그 언론에 의해서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본인은 자신이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 보고도 기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면 과연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단어까지 기억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의심이 갑니다. 언론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24년도 12월 11일에 단독 기사가 나온 게 어떤 내용이냐면 계엄 3시간 전에 조지호를 대통령이 안가로 불렀다라고 하면서 어떤 장악 대상에 대해서 주르륵 나오고 그동안에도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었고 언론사인 MBC도 장악 대상이라고 그 지시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허석권이 경찰이 그 현장에 출동하는가 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3, 14, 15일에 가서 뭐 불명확하게 흔적은 나오지만 16일날 최현일 위원 보고서에도 기재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인데 1월 16일 오후 7시에 시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 시사인 기사에서는 이 소방이 어떤 그 언론사 건물 도면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내용 중에는 그 경찰이 이제 언론사 그 접수 작전이 쉽도록 경찰의 언론사 접수 작전이 용이하도록 소방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은 경찰 지휘부를 따로 불러 계엄 선포 시 접수할 언론사 리스트를 넘겼다. 지금 1월 16일 이때는 소방청장으로서 소방청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1월 13일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14일 공수처 조사, 15일 다시 행안위, 또 16일 최현일 의원에게 보고서를 넘겨주고 그 저녁 때 이런 기사들도 충분히 대변인이라든가 여러 직원들을 통해서 허석권이 접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경찰 지휘부를 따로 불러 계엄 선포 시 언론사를 접수하라라고 이렇게 했고 장악 대상에도 MBC가 넘어갔다면 최현일 위원에게 오전에 작성해서 보고서를 썼던 이 내용에는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24시 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24시 경찰이 언론사에 투입된다. 이런 내용은 이때는 없었지만 진술이 1월 17일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4시 경찰이 투입된다는 이 진술이 1월 17일부터 나오는 그 경위 자체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이런 언론에 영향을 받아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방청은 경찰청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방이 단전단수의 주체가 돼서는 언론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조지호를 안가에서 미리 불렀고 MBC가 장악 대상이고 언론사 리스트를 주고 출동을 지시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소방은
도면만 가지고 있으니까 협조 정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데 피고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제목 자체가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청장에게 지시하는 문건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경찰이 거기에 투입되고 그래서 경찰이 소방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것을 과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상상으로 공소장을 기재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 번 누누이 강조하지만 경찰에서 소방의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의미 없는 전화를 한 셈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허석권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또 지시를 하는 사람이 언론사를 빠르게 불러줬다, 아주 매우 빠르게 불러줬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도 다 하지 못했다고 증언하는데요. 여기 뭐 기자님들도 많이 와 계시고 사람들이 계시지만 만약에 엄마가 아들한테 시장에 가서 5가지 물건을 사오라고 만약에 지시를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을 아주 빠르게 불러줘서 지시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또박또박 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경험칙이고 상식입니다. 피고인이 경찰 뭐 이야기도 한 바도 없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물어보았을 때 없다고 하니까 언론사를 5개를 빠르게 불러줍니다. 그것은 이러이러한 데인데 너 혹시 정말 모르냐라고 재확인하는 정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언론사를 빠르게 불러줘가지고 단전단수할 기관으로 네가 명확히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라 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빠르게 불러줬다? 이것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날아간다는 게 본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 자리에 아무도 그렇게 아들한테 뭐 두부, 콩나물, 뭐 키위, 양배추, 뭐 양주과장 사라 이거를 아주 빠르게 불러줘가지고 지시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상대방이 되뇌일 것을 예상하고서 이렇게 합니까? 또 2번, 3번 불러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아주 빠르게 불러줍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를 빠르게 불러줬다는 것 자체는 이 사건에서 단전단수를 할 대상의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내용이 가장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상대방이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되뇌어야 되고 메모도 못할 정도라면 과연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지 이 의심은 어떻게 허들을 넘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게 유죄 판단을 원심이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는 원심은 왜 이러한 판단을 했는지 도무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24시 경찰이 언론사에 투입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허석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허석권은 당연히 다른 이야기는 다 차치하고라도 직원들과 이 부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황기석한테 전화했을 때도 걱정되는 마음이고 정말 그 안전에 대한 뭐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직원과 공유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직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배덕권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온전한 이야기로 자기가 들었던 것은 아니고 경찰, 협조 뭐 이렇게 딱딱 끊어서 단어로서 자기가 들었다라고 그 주신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반대신문에 가서 완전히 뒤바꿉니다. 그렇다면 결국 24시에 경찰이 이러이러한 언론사에 투입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통화 시각 20분 전쯤에 전화를 한 것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단전단수를 지시를 한다고 하면은 소방의 대규모 인력이 여러 기관에 동시에 출동을 해야 되는데 소방청장한테 지시하는 그 내용이 과연 20분 전에 전달이 돼서 가능한지 소방서 단위에서는 야간 당직하는 사람이 3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간부회의 준비는 저희가 이미 주장했지만 10시 44분에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를 하고 올라오셔가지고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감금되다시피 했다가 이제 국무위원들이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허승원한테 간부회의를 10시 44분에 준비하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자기가 도착해서 하면 12시가 되는데 만약에 24시에 단전 단수를 해야 되는 지시를 받아서 그거를 소방청장한테 지시할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간부회의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뭐 진술도 전혀 없습니다. 그 간부회의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이런 비상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서 그것 역시 이 공소사실의 정황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허석권이 대변인 백승두에게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장관이 단전단수 뭐 언급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무직 또는 이런 기관장 입장에서는 대변인이 가장 가까운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언론의 그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데 대변인이 가장 그 지근거리에 따라다니면서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정확한 내용이 외부에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백승두에게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이 내용을 또 얘기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허석권은 통화 이후에 취한 행동을 보면 직원들과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면 공유할 내용을 하지 않았고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냥 오픈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냥 할 게 아니면은 우리 드롭하고 장관에게 전화해서 이건 우리 할 수 없는 업무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황기석과 11시 50분에 통화를 하고 나서도 24시가 된 이후 지나서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정확하게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 피고인과도 재통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여간 뭐 여러 내용들이 뭐 경찰청장과도 피고인이 통화가 제대로 안 됐으면은 허석권 진술대로라면은 경찰청장과 통화를 해서 먼저 경찰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단전단수에 관해서 소방에 요청할 것인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대통령이 조지호 김봉식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경찰의 그 소방에 대한 그 단전단수 협조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흔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용현 장관이 지금 똑같았다는 그 얘기가 경찰을 만약에 겨냥해서 뭘 하나 만들었고 또 문건은 있으니까 소방에 대한 문건도 만들었다면 뭐 두 개의 문건을 갖다가 피고인 행안부 장관에게 주려고 만들었다가 갑자기 경찰청장을 만나러 가게 되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가서 그냥 전달했거나 아니면 경찰청장은 이게 갑자기 만난 거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는데 계엄군의 어떤 출동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던 것을 그냥 복사해서 가져가서 줬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지호한테 줄 문건도 만약에 피고인한테도 그냥 주려고 생각했다면 똑같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가져봤습니다. 건전한 상식과 경험치에도 합치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 10분 남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은 재판부에서 한번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박한 처지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증언의 신빙성인데요. 판례는 뭐 다른 일관성, 합리성 뭐 얘기하고 있지만 진술을 얻게 되는 이해관계가 있느냐 또 그 사람이 어떤 수사 개시될 상황이어서 또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끼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된다. 이 판례가 원형된 대법원 판례들은 다 전부 무죄를 했던 사안들이고 단순한 뇌물죄에서만이 아니라 마약죄, 마약사범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지금 이 판례가 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로 얻게 되는 이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소냐 불기소냐. 또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요. 공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또 변호인 선임을 했습니다. 뭐 굳이 이런 얘기까지 드려서 좀 송구합니다만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절박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조서를 정독하고 나온 것이 눈에 읽혀지고요. 또 갑작스러운 직위해제를 당했는데 수사 개시 통보의 경위나 직위해제 경위를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을 특검 스스로 인정하는 듯합니다. 그러면 이런 갑작스러운 직위해제, 허석권이 증언을 앞두고 허석권의 지위를 갑자기 변동시켜야 될 필요성이 왜 특검에 생겼냐 이러한 점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그동안의 진술량이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한지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충분히 압니다. 뭐 수십 년간 검사 생활을 해왔던 변호인 입장에서는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진술을 해왔던 것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너가 얘기한 부분에서 뭘 강조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변호인으로서는 너가 판단해서 증언을 하되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허석권은 노조에서 진정서를 접수했던 사건이었었고 25년도 2월에 처음에 사건이 됐고 그 이후에 조사를 자기에 대한 조사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에 참고인 조사를 특검에서 거쳤습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허석권도 피고인과 공동조범으로 순차 지시가 직권남용이 된다는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기소 시점에 일반적으로 같이 허석권에 대해서도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불기소 결정을 그때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5년 9월경 소방청에서 수사 진행 여부를 문의했다라는 것도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특검 의견서에 기재가 되려면 당연히 누가 그런 질문을 받았는지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수사 개시 통보가 대통령실에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론하면은 사람이 전화로 해서 연락했겠지. 그러면 특검과 수석비서관의 면면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연락했는지도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15일 날 바로 직위해지 처분에 나갑니다. 그리고 소방청 차장도 바로 그날 임명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정상적이지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수사 개시 통보 자체도 결국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한다는 그런 통보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청의 그 차장도 바로 김승용이 소방정감으로 임명이 되고 또 바로 그 후속 절차. 그러니까 소방청으로부터의 그 도움받는 거 아예 차단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 선임을 통해서 조서를 정독했다는 내용 등은 이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고 직원들의 조언이 결국은 바로 소방청장에 대한 기소를 염두에 둔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직원들의 조언을 받고 바로 변호인을 선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검의 결정에 따라서는 지금 향후 불안정한 지위에 처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이제 증언한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변호인으로부터 당신 인식에 관련해서는 소방청장으로서 너의 그 지위에서의 인식이라고 진술해야 된다라고 조언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사 개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바로 인사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기로 이것은 소방청장을 기소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인식하는 게 맞다. 그래서 대응하시라 라고 해가지고 선임했고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부터 오늘 이날까지 저는 제가 인식하고 기억하는 부분을 최대한 소방관의 제가 기억하는 부분으로 여기에 갑자기 소방관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소방관의 어떤 인식이라는 것을 강조하라고 조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식이 변질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흘러갔다. 그 다음에 특검과 변호인 간에도 보면은 이게 지금 특검에서 지금 증인 신청한 게 11월 6일 날 오전 11시에 신청을 하면서 뭐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서 복사해 가라고 해서 2시 반에 조서 열람 등상 신청을 하면서 증인으로서 조서 열람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그 변호인과 검사하고의 관계는 대등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 사건을 선임한 변호인 입장에서는 검찰에 요청을 해서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냐, 앞으로 수사는 언제쯤 진행할 거냐, 이러한 내용을 서로 조율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서로 협조를 받고 하는 것이 또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어떤 그러한 경험과 지위로 볼 때 충분히 소통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8일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사도 없이 증언 이후에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결국 수사 개시 통보 후에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할 계획이었으면 애초부터 불기소할 사건을 왜 그렇게 수사 개시 통보하고 직위 해제하는 그런 급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면서까지 증언에 그 압박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허석권 진술은 뭐 전반적으로 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백승도한테도 얘기한 것을 보면은 흐릿한 내용이고 뭔지 모르겠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또 전반적으로 기억하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점점 더 기억이 명료해지는 이례적인 그러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허석권이 백승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진술이 아니라면 직접 들은 내용을 증언한 것인데
백승두는 증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 단전단수를 언급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현으로 청장이 이야기했다고 하고 증인이 들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청장이 그 당시에 전화통화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했더니 그 뒤에 청장께서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처음에는 정확한 의미를 인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석권도 결국은 경찰청에서 명확하게 단전단수를 저에게 요청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 어떤 의미였는지 지금 판단이 정확히 서지 않는다고 국회에서 1월 13일에 진술했었습니다. 또 맥락과 취지를 자기가 판단할 수 없다, 알 수도 없다. 어떤 취지와 맥락으로 그 말씀을 했는지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할 수 없다라고 2월 18일에도 진술했고요. 그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저렇게 진술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였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생각했다. 뭐 이러겠구나 저러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어떤 취지와 맥락으로 자기가 판단할 수 없다. 또 모호한 짓이었다. 최대한 기억 되살려서 다 조합해가지고 또 언론에 오염받았다. 순수한 느낌만으로 유추해서 진술한다.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 중대범죄의 어떤 유일한 증거로서 신빙성을 인정해서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확해지는 신기한 기억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1월 13일에 공수처 관련해서 언급을 전혀 안 했었는데 주체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경찰이 투입되면이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가 최현일 의원 답변서에도 기재하지 못했던 그랬기 때문에 2월 18일에 그러한 내용을 보고서 윤건영 의원이 경찰에 투입되면은 기억 못한다고 전제를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서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투입 진입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은 정확하다라고 증언 시에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기억이 정확해지는 것은 언론과 다른 것에 의해서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론사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꽃인지 뉴스공장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뉴스공장이 정확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덕권 진술 부분도 보겠습니다. 단전단수 지시 받은 것이 있는데 언론사 이러이러한데 모르시냐. 만약에 이러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었던 여기까지만 들었던 허석권이라고 전제하고 상황을 보더라도 허석권은 당연히 이런 대화만으로도 단전단수 지시가 없는가라는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너무 파격적인 내용이고 언론사까지 되뇌이다 보면 그 뒤의 내용과는 관계없이도 단전단수가 소방의 업무입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 장관님하고 전화 받았다고 하니까 장관한테 전화 온 거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언론사 몇 곳 되뇌었던 것도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전단수가 소방청 업무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합해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장관이 전화가 와서 언론사 몇 곳을 얘기하면서 단전단수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진술들은 앞단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범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덕권의 진술도 결국은 재전문 진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요. 결국은 경찰 협조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배덕권 진술의 신빙성을 보면 언론사 이름 오른쪽 보시면 돼요. 언론사 이름을 그날 그 자리에서 들은 것인지 나중에 언론 보도 통해서 들은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했고 단전단수를 통화 중 들은 것인지 허석권 이영팔 대화에서 들은 것인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허석권이 통화 중에 언론사 몇 군데를 얘기하고 경찰 협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얘기했던 경찰 협조 단전단수 이 이야기를 통화할 때 들어온 건지 통화 후에 들은 건지도 잘 모르겠다라고서 바로 앞에 답변과 다르게 얘기했고 또 허석권과 이영팔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이런 서울본부에 연락이 가면 갈 거다. 이것도 허석권이 얘기했는지 이영팔이 얘기했는지도 잘 구별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영팔이 얘기했다고 하면 뭐 그 언론사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알아서 막 전화해보겠다라고 하고 이영팔이 잘못 이해했다라면 통화 내용을 아까와 같이 잘못 이해했다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결국은 그 허석권도 기억들이 혼재돼 있다. 그래서 자기 혼재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만 기억한다. 결국은 JTBC 단전단수 경찰협조 이런 단어들이 기억나는 것이지 이 전체적 문장으로 협조 요청이 오면 단전단수 이런 것을 언론사 단전단수할 때 지시하라 이런 이야기 그게 당신 기억에 있냐 물어봤더니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석권의 전체 이야기는 기억나지 않고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건지도 자기도 지금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이름을 언급한 것이 통화 중인지 통화 중이 아닌지 종합해 보면 언론사 이름을 당시 들었는지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들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경찰 협조 이런 단어 기억한다라는 정도인데, 이것은 피고인도 경찰과 협력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런 여러 가지 단어 들은 시점도 기억이 안 되고 기억이 오염됐을 수 있다. 그리고 허석권 이용팔 누가 얘기한 건지도 모른다라는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공소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석권 진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법정에서는 자기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장관님도 경찰 투입되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들었다는 얘기인지 그냥 어떤 취지인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그 밖에 뭐 직권남용, 위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구체적인 변론을 하지 않고 변론 요지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 견해를 달리하셔서 유죄로 보시더라도 양형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있고 장량감경도 있고 이 사건은 실현되지도 아니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주시고 그 부분도 서면을 통해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중에는 뭐 10명 범인 놓치더라도 한 명이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법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피고인 평소의 성품과 그동안에 살아온 그 과정을 본 변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고인이 과연 이렇게 무리한 어떤 이야기를 할 사람이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갑자기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내란의 한 구성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론사 단전단수라는 파격적인 어떤 내용,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내용을 지시해서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의심을 받아서 자리에 와 있는데, 이 사건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정말 허들이 높은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허들을 다 넘을 수 없다면 결국은 법 원칙대로 가야 오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역할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소사실과 이에 부합하는 어떤 유죄의 증거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원심의 노력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항소심에서는 끊임없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심 중에 합리적 의심이 있고 그 합리적 의심의 어떤 그 허들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주셔서 과감히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피고인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뭐 5시가 좀 넘긴 했지만 제가 곧 마치실 것 같아서 따로 뭐 말씀은 안 드렸고요. 예. 최종 변론은 거기까지 되는 걸로 하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예, 피고인 뭐 최후 진술 하실 텐데, 예, 뭐 길면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를 잘 대시고. 오늘이 그 사실심 변론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 제가 겪었던 일 중에서 기억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게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까를 원래 예정을 하고 그때 제가 30분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방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30분이 훌쩍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말씀드리는 것도 변호인 변론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변호인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말씀은 제가 정리한 서면을 뭐 직접 제출하든지, 예, 따로 뭐 서면을 내십시오. 네, 아니면은 예, 변호인 변론 과정에 녹여서 내든지 하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 소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정말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던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서 정말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이 사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제 본인은 아니었지만 많은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직접 겪으신 공직자분들과 그 밖의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너무도 당황스러웠던
12.3 비상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록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에는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되었고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내란이라는 엄청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법과 더불어 살면서 남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고자 했던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 가혹한 상황입니다. 공직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청문회 때부터 공직에 있는 내내 온갖 억측과 누명으로 고통을 받았고, 가족들 역시 함께 고통받으면서 오해를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언행을 극도로 조심조심하면서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할 뿐입니다. 재직 중에 폄훼도 모자라서 이 사건 수사 중에는 저희 집에서 무려 32억 원이라는 거금과 명품백이 나왔다는 악의적인 거짓 보도로 가족들까지 부정부패의 누명을 썼던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제는 아버지가 내란이라는 죄까지 지었다고 하니 가족들에게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입니다. 어린 두 아이의 엄마인 제 딸은 무려 지난 9개월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왕복 서너 시간을 오가며 힘들게 면회를 다니면서 어린 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이 견디기 너무 버겁습니다. 바라건대 이 사건을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치적 프레임과 시선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있었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상황에서 온전히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지나간 지금의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명료해 보일지 몰라도 이 법정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제 입장이 되었더라도 저와 거의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저와 저희 가족 모두가 평생 억울하게 받을 깊은 상처와 슬픔,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간곡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심리는 모두 마치고요. 예, 판결 선고는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이 법정에서 판결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